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한영회계법인에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딜로이트 한진회계법인에서 한 6년 정도, 4년, 6년 정도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서 업무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19년 7월에 저희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자금융업자, 그 다음에 500억 이상의 저희 업자, 관련 고객들도 이제 자금세탁 방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참석 인원분들 중에서 전자금융업 관련해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기초적으로 좀 자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걸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뭐 생보사, 선보사 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쉬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처음부터 기본적인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라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범죄수익규제법, 그 다음에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법이라고 해서 사법제도, 저희 테러 관련하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법이 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MOU 체결되어 있는데 코피유, 저희는 PU의 중에서 이제 코피유라고 부르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 관련해서 각 국가의 FATF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끼리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종합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비자금 하면 좀 많죠. 근데 뭐 집에서 와이프 몰래 뭐 용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금 세탁에 속하는 거고요. 뭐 회사의 카드를 유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금 세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세탁 행위의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탈세, 그러니까 뉴스에 오늘 아침엔가 나왔었죠.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전두환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기처럼 하고, 아니면 강남에 3살짜리가 뭐 집 3채 갖고 있다, 뭐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자금 세탁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의 개념, 이런 것도 뭐 유사하게 우리의 공중협박 자금으로 이용되는 테러와 관련된 이런 것과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금 세탁 관계가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자금 세탁 방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2008년부터 저희 자금 세탁 방지 적용되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FATF에서 RBA 공고사항이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 RBA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RBA가 뭐냐?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커멘데이션 40 중에서 첫 번째 보면 위험 평가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라. 여러분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누군가 RBA 막 던지기 시작하시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위험 평가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험평가 체계, 우리 회사의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위험평가를 하실 수 있는 위험평가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고객에 대해서 위험기반 접근법을 도입해서 위험평가를 통해서 고위험 고객, 중위험 고객, 저위험 고객 나눠서 우리의 한정된 자원으로서 고위험 고객에 집중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평가,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을 하는 것과 고객에 대해서 위험 기반으로 접근하여서 고위험 쪽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저희 국가상호평가를 수검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FAT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서 국가상호간 평가를 해서 이게 뭐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국제 신인도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관련해 가지고 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국가상호평가 수검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아직 2월 정도에 이제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긴 하겠는데
결과 잘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사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보시면은 상당한 선진국, 금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최고 등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잘 나오면은 저기에 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점검 주기가 이래서 1.5년. 이게 또 무슨 의미를 또 뜻하냐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상호 평가를 통해서 감독기관이 푸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위사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위험기반 접근법 도입을 요구함에 따라서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이라고 만들어서 각 금융회사에 다 나눠 드렸습니다. 쭉. 그러고서 금융기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다가 자금 세탁 위험평가 체계 구축하세요 하고 법에다가 아예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험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여기 보시는 자금 세탁 위험평가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자금 세탁 위험평가 체계라는 부분이 첫 번째 말씀드린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위험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감독기관에서 얼마나 우리가 강하게 제재할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기존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1억 3천만 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회사들 보면 돈 많으니까 3천만 원 뭐 그까이 거 내주지. 한 건에 3천만 원입니다. 한 건에. 네. 건당 3천만 원씩 계산해서 훅 전산분들이 딱 정신줄 놓아버리면은 한 10만 건 없어진다. 그럼 곱하기 10만 건 하시면 딱 페널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유도 미국의 그 감독기관이 아시아은행들을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저희 은행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대외적으로 보시면은 기사에 나오는 은행들 130억 몇 조씩 사실은 몇 천억씩 맞는데 그걸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이 해소를 시키고 리스크를 없애는 절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감소해주는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당연히 감독기관에서 그런 선진국에서 하는 감독 방식을 배워서 일단 페널티를 물리고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경감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RBA 기반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우리 회사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RBA 기반의 위험 기반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 기반의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위에는 대고객, 고객을 대면해서 하는, 우리 고객을 위해서 하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중간에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세탁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고 평가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시스템 하나 집어넣으면은 AML 막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스템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고객을 어떤 식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어느 시점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고객 확인을 할 건지 프로세스를 세우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체계를 만드시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을 하나 넣어서 고객 정보만 취득했다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고객 확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 확인 제도, 여기서 보시면은 신원 확인, 신원 검증, 그 다음에 실소유자 확인, 또 이딜이 강화된 고객 확인, 와치리스트 필터링, 이런 것들을 쭉 하셔야 돼요. 신규 계좌가 개설할 때마다 하셔야 되고,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하고, 전자금융에서는 사실 발생하지는 않지만 현금이 우리 회사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의심거래 제도라고 해서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의 거래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이거 자금 세탁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뽑으셔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리포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액현금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전자금융업에서는 잘 안 발생하지만 현금이 현찰로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현재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또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거래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세 번째는 정해진 금액이 넘으면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커버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거래. 우리 회사 업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무턱대고 들이대면은 아무리 뽑아도 뽑혀 나오지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만드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고객 확인과 돼서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객 확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신원 확인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 고객을 평가를 해가지고 위험한 고객에 대해, 고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을 업무 프로세스 속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저희 전자금융업자에서는 그랬죠. 신분증 사본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 못 받는데요. 이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으라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 특성에 잘 맞게 녹여 넣는 것이 하나의 절차고요.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집어넣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업무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이기 때문에 영업에 저해하는 것밖에 사실 안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녹여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느냐. 이게 하나의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하면서 2008년에 금융회사들이 다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구축을 다시 하면서 기존에 2008년에 만들어 놓은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다시 재정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들여서 재정비를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비대면 고객 확인 절차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전자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많죠, 주로. 비대면을 하기 위한 고객 확인 내용들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고객 확인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찾는 절차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잘하고 있다는 금융회사, 은행 같은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요즘에 테마로 생각하고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주인물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국내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저희 테러리스트들,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거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이라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요 인물이라고 저희가 보는 뭐 아랍의 왕자 뭐 이런 사람들도 찾아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서 거래를 할 때 뭐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잘 안 하세요.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 하고서 손으로 딱 놓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고객 정보를 계속 한 번씩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치리스트 필터링을 얼마나 잘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평가라고 해서 제가 고객사와 거래를 할 때 저에 대해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에 대한 위험평가가 항상 저예요. 왜? 고로 나오면은
강화된 고객 확인이라고 추가 정보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서 그냥 항상 다 저예요. 또는 담당자가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은 고위험 고객이 없어요. 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실제 고위험 고객은 거의 없으시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위험 평가를 했는데 항상 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면 의심거래 추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면 가서 보면은 진짜 웃는 경우도 많아요. 뭐 룰이라고 만들었는데 의심거래 우리 회사에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룰로 해서 추출하겠다. 절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지금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룰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2개 뜹니다. 2개 룰만. 나머지는 3년 동안 한 번도 뜨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너네 룰이 몇 개야 이러면은 저희 의심 거래를 추출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한 30개 됩니다. 40개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래가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들을 모아서 우리는 비슷한 류의 회사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같은 시나리오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유사하다라고 공동 컨설팅을 해도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회사에 잘 맞는 추출 룰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좀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나 뭔가 바뀔 때도 직접 바로 고칠 수가 없고요. 또 업체들한테 얘기하면 업체들은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유지보수가 안 돼서 요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드러내고 새로 또 다시 안착시키는 지금 은행, 생명보험사, 뭐 기타 저축은행, 증권 이런 데서 다 하시는 게 기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거의 다 드러내고 새로 이제 구축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이후에 AS도 안 되고 유지보수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드러내고 새로 하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회사가 고객에 대해서 고객 확인하는 그 AML 시스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ML 시스템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리 오시기 전까지 알고 계셨던 RBA. RBA 자꾸 얘기하는데 RBA가 뭐야? RBA가 아니라 RBA,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자금 세탁 방지가 아니라 자금 세탁의 위험 평가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위험 체계를 만들어서 항상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 리포팅하고 금융정보 분석원하고 공유를 해달라는 니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위험을 측정을 하시고요. 내부 통제를 만들어서 내부 통제를 정형화시켜서 주기적으로 내부 통제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값을 내서 리포팅 하라는 겁니다. 내부 통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보시면은 위에 보시는 게 이니어런트 리스크라고 해서 고객, 우리 회사는 외국인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이란 고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한 국가를 FATF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란 고객을 10,000명 갖고 있는 회사와 1명 갖고 있는 회사가 누가 더 위험이 높을까요? 하면 앉아 계신 분들 다 금방 아실 거예요. 고객 관점의 평가를 하시고요. 트랜잭션 거래 쪽하고 뭐 하나 더 빼면은 지역도 있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 게 저거네요. 제가 좀 잘못 봤는데 지역적으로 하는 게 국가 관점으로 하는 거고요. 고객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항상 얘기하는 뭐 저희가 빠찡고 하든지 아니면 귀금속상 이 사람하고 그냥 일반 회사원하고 누가 더 자금 세탁의 위험이 높을까요? 이러고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이 다 귀금속상 대부업자들하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금 세탁할 위험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밑에 보시는 컨트롤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했을 때
내부 통제 관점에서 고객 확인을 잘하고 있는지, 와치리스트 필터링을 잘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를 설계를 해서, 자금 세탁 관점에 내부 통제를 설계를 해서 그거의 수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레지듀얼 리스크, 잔여 위험이죠. 잔여 위험이 우리 회사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저희 위험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경영진에. 우리 회사는 봤더니 외국인들이 갑자기 유입이 많이 돼서 리스크가 좀 높아졌고요. 내부 통제는 저쪽 부서에서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잔여 위험이 높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잘 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을 다 리포팅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리포팅해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앞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 보고를 해야 될 의무들,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의 평가 체계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자. 해라죠, 사실은. 이거를 만들으라고 한 게 이번 미션이었어요. 이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게 빵꾸난 게 있을 거잖아요. 잘 안 된 게.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고객을 대한 거를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해봤더니 되게 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앞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금 세탁 방지 내용들을 개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위험 평가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컨설팅에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시리라고 해서 공유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가 있을 경우에는 브랜치별로 쭉 국가 상품 업종 채널 이렇게 쭉 점수를 매겨서 스코어링을 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점별로, 이건 이제 제가 너무 금융 쪽으로만 얘기를 드리는데 앞서 금융 컨설팅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각 지점별, 채널별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위험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A 지점이 외국인이 안산 지점인데 외국인 되게 많더라. 여기는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우리의 고유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다. 채널별로는, 국가별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링을 매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만드는 거고요. 내부 통제 영향평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퀄리티 쪽에서 보면은 내부 통제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법 쪽에 계시니까 뭐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 통제들을 만들어서 설계평가, 운영평가, 이렇게 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설계평가, 운영평가 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설계평가, 회사에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시스템 쪽은 일단 배제하고 회사에 규정이 있느냐. 우리는 규정도 없는데 오퍼레이팅 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를 한번 보셔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운영평가. 회사의 규정과 지침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걸 나눠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 관점으로 내부 통제를 설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설계평가를 했더니 미흡한 게 얼마큼 있고요. 운영평가는 얼마 있고요. 이거 다 개선해야 되잖아요. 올해 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준법 쪽에서,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다 확인을 하고 다 경영진 리포트에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영평가 결과, 내부 통제 영향평가 결과가 몇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를 하시는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체계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원하는 거는 지표를 원하는 거죠. 금융정보분석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표를 내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정보분석원 지표를 보시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표에 담으셔야 돼요. 쭉 담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기마다 현재는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기마다 보고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서 잘 지원을 해주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위험평가 체계를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평가 체계를 잘 못 만드시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는 거고 담당자가 지표는 지표대로 하고 계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지표를 요구를 하니까 계속 데이터가 어떡하고 쭉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뭐 너 나 잘 알지, 뭐 데이터를 좀 줘. 아, 바빠요. 아, 나 이거 금정원에 보고해야 돼. 바빠 죽겠어. 빨리 데이터 좀 줘. 하는 것도 한번 하셔야 되고 위에 있는 내부 통제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부 통제 설계를 잘 해놓으면 지표가 바뀌던 지표가 뭘 하던 자동으로 지표를 대응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이 난 모르겠고 이거 RBA는 저기 위험평가는 아직 나는 안 하고 금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표만 일단 대응하고 있을래. 이거 위험평가는 안 돌아 우리 회사는.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잘 못 만드시면 평가체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하고 있는 지표와 아예 분리돼서 가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실 때 잘 해놓으셔야지 서로 상이하게 두 번 일을 안 하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 구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위험평가를 보면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고유 위험이 있고요. 고유 위험을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몇 명, 우리는 상품 뭐 얼마나 팔았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고유 위험을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서 통제를 만들려면은 운영 위험이 있으셔야 돼요. 운영 위험이 없는데 위험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가하냐는 거죠. 운영 위험을 만드시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을 안 할 위험. 교육을 안 할 위험이라고 전제가 있어야지 이 교육을 안 했을 때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들을 설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고유 위험하고 운영 위험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해놓은 거 보면 고유 위험은 고유 위험만 있는 회사가 있고요. 운영 위험만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은 논리가 잘 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 통제 설계할 때 내부 통제 평가는 회사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로 나눠집니다. 평가를 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그냥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평가가 아니시라고 보면 돼요. 내부 통제를 평가할 때는 규정이나 매뉴얼이나 지침에 기술되어 있느냐를 보는 설계평가와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실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는 운영평가를 합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부 통제, 우리 회사는 교육 잘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와 연동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내부 통제를 가한 다음에 이 통제가 부족했을 때 AML 쪽, 고객을 대해서 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이냐 라는 거를 잘 연관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미비점이 나왔을 때는 즉각 대처하고 항상 우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통제 활동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체계로 가 있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는 평가대로 저쪽 대충 지표는 지표만 대응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 회사에 이 평가 체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사는 가면은 AML이 되게 잘 돼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분은 5년 이상 6년 이상 그 일만 하시는 분. 어디는 잘 못하고 계세요. 왜?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러면은 노하우인 거예요. 담당자가 똑똑하면은 감독기관에서 나와도 잘 디펜스 하시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대응을 잘 못하세요. 왜?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 체계를 잘 만들어 이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매년 꾸준히 하는 통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는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PC 꺼놓고 가버리면은 담당자가 다음 담당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규정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회사의 통제 체제를 잘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절차의 확정성 및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위험, 가상통화 얘기가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거를 한번 하죠. 뭐 가상통화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거를 뭔가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면은 리스크를 만들고 운영 위험을 만들고 그거의 통제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가상통화 업체가 오시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취득해야 됐구나. 강화된 고객 확인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부 통제에다가는 우리는 가상통화 업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유 위험. 자,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다가는 외국 사람들 뭐를 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위험에도 넣어놔야 되고요. 내부 통제에도 그런 위험을 넣으셔야 되고요. 지표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하고 담당자가 내부 통제를 원할 때마다 집어넣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지 감독 당국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내부 통제나 위험을 식별해서 했습니다.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 수행의 연속성 확보. 이게 그거죠. 우리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담당자가 바뀌면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하고 있던 것도 모릅니다. 우리 회사 고객 확인하는 포인트가 어디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새로운 담당자는 전혀 모르세요. 모르죠. 알아서 하시겠죠. 체계를 우리 회사가 어디에다가 고객 확인을 집중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화된 프레임워크, 체계를 만들고 평가를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에 따라서 쭉 할 수 있게 이런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금 세탁의 위험을 낮춰달라라는 그런 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객 확인, CTR, STR 보고 체계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 만드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